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키워드 115부터 119까지 명사에 관한 시간인데, 우선 우리가 영문법에서 처음 배웠던 팔품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팔품사를 처음 배웠을 때, 지금 화면에 제가 먼저 표기를 한 것처럼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접속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동사와 접속사의 출제 비율은 대략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영역을 공부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후 문법에 관해서 더 이상 보충할 게 없다면 그때 지엽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 이외의 부분의 경우에는 교양 정도로 알아두는 걸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전에 배웠던 동사와 접속사 이 부분에서 시험은 8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도 뭐 준동사와 동사 나눠서 배우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도 종속절과 등위접사 나눠서 또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영어에서 80%를 차지하더라.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뭐 수일치라든지 병렬, 비교급과 최상급, 도치가 되는데 그 영역까지 하면은 80 정도로 잡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명사부터 부사까지 5대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확률이 대략적으로 20%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전 범위를 모두 신경 쓰는 거는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차라리 동사와 접속사의 시간을 더 부여하는 게 현명한 거니까.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제대로 다룰 거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교양으로 알아두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명사라는 품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개념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는요, 크게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가산명사와 그리고 불가산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분류한 명사의 특징을 모두 알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는 정말 방대하고 출제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점적인 요소를 다루고 이외에 마지막에 소화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거시적 관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가 거시적 관점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눠져 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표에 가산과 불가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제 가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셀 수 있는 명사라 부르고요.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셀 수 있다는 것은 개념적인 부분이 쉬운데 셀 수 없다는 것은 액체, 기체, 부피, 무게 같은 경계와 구분이 없는 것들을 경계와 이제 구분이 없는 것들 또는 이제 나누었을 때 성질이 변화가 없는 요소들 이런 걸 우리가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정의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도 없고 성질이 변하지도 않는 건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가산명사다. 어떤 건 불가산명사 이런 요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용 영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에서 우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산명사 같은 경우 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명사가 있다고 보면은 셀 수 있는 명사에는요 반드시 어나 언 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s나 es가 붙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가산명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하나인 경우라면 어나 언이 붙으면 되고요. 그리고 2개인 이상인 경우라면 s나 es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rule이라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rule이란 단어에 대고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다음 어를 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를 빼고 이때 어를 빼면 rule이란 단어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너는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설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rule이라는 거는 규칙, 규정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가산명사이므로 단수의 경우 반드시 어나 언을 명사 앞에 붙여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위 문장에서 룰만 쓸 경우에는 틀린 문장이 되므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처럼 마찬가지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는 됩니다. 출제는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배울 때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구별해서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구별하는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가산과 불가산의 특징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명사는 우리가 형태가 어떻다? 명사 앞에 하나면 어나 언이 붙으면 되고 두 개 이상이라면 s나 es가 붙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사를 수직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도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숫자를 셀 수 있는 수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양 형용사가 있습니다. 양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피나 무게와 같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식어를 보면은 일반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를 셀 수 있는 수량 형용사.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much와 little, of little 같은 경우는 양이다. 양을 이제 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 형용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man이나 few나 a few 정도의 형용사를 수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자, 그리고 대명사 수일치도 중요한데요. 자, 일단 단수 같은 경우에는 it이 나오든 one이든 that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복수인 경우라면 they든 once든 those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불가산 명사를 보게 되면요. 단수 같은 경우에 단수든 복수이든 이미 세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나 언이든 s나 es 모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사를 받으려면 더 정도는 올 수 있지만 어나 언, s나 es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없다. 이 개념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식어구로부터 이제 수식을 받을 때도 much나 little이라는 것으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명사 수일치에서도 중요한 점이 복수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it이라든지 that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one이라는 부분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one이라는 요소는요. 사실 풀었으면 one은 우리가 부정대명사에 이제 속하거든요. 다시 한번 one이라는 건 무엇이다? 자, one은 부정대명사에 속합니다.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one이라는 건 무엇이다? 부정대명사에 속하더라. 그랬을 때 이 one이란 요소를 풀었으면 어나 언 플러스 명사를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나 언 플러스 명사가 바로 원의 축약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나 언 명사를 축약하면 원이라는 명사로 대신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원이라는 개념에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누가 어나 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원이라는 것 사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산을 뜻할 수 있는 명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it, what, that 같은 경우는 is나 was의 수일치를 할 것이고 복수인 경우에는 are이라든지 were이라는 부분에 수일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부분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가산 명사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information이 있습니다. 그죠? 자, information은 여기 아래 이제 해설을 보면은 정보라는 의미이고 절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on, s나 es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함정사의 경우에는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또는 정관사만 쓸 수 있으며 어나 on, s나 es가 명사 앞에 붙는 경우는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어나 on이 오거나 뒤에 s나 es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살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절대 불가산 명사라고 호칭을 했었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절대 불가산 명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 가산 명사라는 거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 불가산 명사라는 거는 고유물질 추상 명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나누어질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서는 물질 명사라고 분명히 외웠던 게 가산으로 쓰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또 어느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생각했던 요소가 불가산 명사라고 쓰이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학에서 보면은 사실 코에 걸면 코리,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방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절대 가산 명사와 절대 불가산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 가산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험에 출제됐던 요소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오는 단어는 다 기출된 명사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산 명사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절대 가산 명사는 특별하게 암기할 수 있는 요령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절대 불가산 명사 꽤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절대 불가산 명사이기 전에 우리가 불가산 명사라고 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액체, 기체, 부피, 또 이 무게와 같은 경계와 구분이 없는 것, 그죠? 또는 한 대상을 나눴을 때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의 대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의 대표? 특정 사물의 대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라고 말을 하면 furnit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구라는 것 안에서는 책상과 의자와 침대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가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furniture라는 것은 셀 수가 없구나. 옆에 이제 보시면 machinery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도 보면 단순 기계가 아니라 기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게임을 하면 키보드의 E 버튼을 누르면 장비 창이 이제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무기가 있고 또 방패가 있고 옷이 있고 또 뭐 투구를 써야 되고 이런 다양한 장신구와 이제 무기 같은 여러 가지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 이퀴먼트, 장비라고 부릅니다. 자, 주얼리도 마찬가지죠. 보석이라는 거는 사파이어부터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건데 그거를 모두 합쳐서 주얼리, 보석류라고 말합니다. 클로징,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cash, 돈, money, knowledge, news, information 이 요소가 모두 절대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절대라고 붙여준 명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절대 가산 명사에 a rule이라 써야 되는데 그냥 rule이라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information이라고 써야 되는데 informations, s를 쓰거나 예를 들어서 homework 했을 때 s가 붙거나 아니면 money 이런 식으로 쓰면 오답이 되겠죠. 자, 다만 우리가 절대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암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기차를 영어로 따지면 뭐죠? 기차. 자, 기차를 영어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일.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써주세요. 됐습니까? 자, 기차에서 했을 때 여기는 rice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advice, 조언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그리고 luggage, baggage. 자, 그 다음에 세세라는 거는 우리가 기차 안에서 세세세 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세세세 한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cash, money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quipment, 그리고 또 하나 closing, 마지막 evidence. 이런 식으로 불가사명사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레일 세세 뉴스라고 해서 기차 안에서 세세세 한다 이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외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배기지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수화물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 우선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가산명사는 무엇이고 절대 불가산명사는 무엇인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두 번째, 명사를 소분류로 하면은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명사, 집합명사, 그리고 고유물질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를 첫 시작하는 부분에 모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양 수준으로만 읽어보기만 하면 되고요. 본격적인 요소는 우리가 2페이지 앞으로 와서 키워드 115의 집합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명사부터 좀 지루한 시간이 될 거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파트 볼 때도 꽤나 지루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인강 한번 틀어두고 익숙해지는 개념으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명사, 이 요소를 우리가 보통명사라 불러요. 뭐 가산명사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산, 셀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중 하나가 집합명사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집합, 이름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때는 그 집단 전체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집단의 구성원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서 단수 복수 취급이 다른 집합명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family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commit, audience 이런 명사일 수 있지만 이 요소가 해석에 따라서 집합체가 될 수 있고 집합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주제 1번의 1-2를 보시면 지칭하는 대상이 집합체라면 우리가 복수 취급이 뭘 해야 된다? 집합체 그 자체라면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는 지금 집합체의 구성 요소들이라면 복수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하려면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 요소가 집단 그 자체가 된다면 단수 취급이고요. 만약에 집합체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경우라면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에 있는 모두를 다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정말 많이 출제됐던 요소 3가지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family, commit, audience 이 부분에서 95%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family와 commit와 audience를 우선순위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자, 집합명사가 주어로 있을 때 다시 한번
집합명사가 주어로 있을 때 누가 동사가 단수가 돼야 될지 아니면 복수가 돼야 될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s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예요? 집합체, 집단 자체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복수가 된다는 거는 집합체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수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수가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사가 패밀리와 커뮤니티와 오디언스 이 세 가지가 나왔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자, 우리가 집합체라는 거는 집단을 가리키죠. 집단 자체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대명사의 경우 it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 대명사의 경우에는 it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만약 후치 수식을 받을 경우 which 그죠? which로부터 수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집합체의 구성원인 경우라면 사람이므로 대명사의 경우 복수니까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they로 대체할 수 있고 자, 안 보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고 만약 후치 수식을 받을 경우 후나 whom으로 수식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명사라는 건 이런 요소가 크게 중요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반드시 복수 취급해야 되는 명사 있습니다. 집합명사. 자, 여기서 이번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 반드시 복수 취급이 있고 덜을 붙여서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이제 소주제에 3을 끌고 올 거예요. 지금 아래 보면 people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같이 외워야 되는 게 바로 people과 cat를 외우는 김에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people이란 단어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은 채로 복수 취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부분만이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자, 그리고 덜을 붙여 복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게 영어에서는 계층과 신분에 관한 요소 계층과 신분에 관한 요소는요. 덜을 붙여서 그 자체를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the police, the peasantry, the clergy, the nobility 이런 이제 부분인데 자, 다 P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운다면 the public, 대중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암기한다면은 P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개. P자로 시작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뭐다? 폴리스와 피전트리와 대중이란 명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PP자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다? 폴리스와 그리고 피전트리. 그 다음에 소장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거 말고도 클러즈가 있고 노빌러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귀족들 같은 경우는 동의어가 뭐가 있죠? 더 애리스토크러시 얘도 귀족이란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귀족들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서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복수가 되더라 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단수 아니에요. 무조건 이들은 복수 취급이고 이들의 차이점은 단순히 덜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 이제 물질 명사와 추상 명사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컵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아마 물이 들어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에는 한 컵에 물이라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때 한 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수사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단위 명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물이라는 걸 보게 되면 사실 한 컵에 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컵이라는 거, 하나의 컵이라는 건 뭐에 해당된다? 조수사. 다른 말로는 단위 명사라고 부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컵의 개념은 영어에서 조수사, 다른 말로는 단위 명사라고 지칭하며 실제 논점은 어디에 수를 나타내는지 묻는 것으로 출제한다. 자, 다시 한번 출제 논점은 무엇이다? 어디에 수를 나타내는지를 묻는 것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떼어도 성질이 변하지가 않죠. 즉 물질 명사입니다. 우리가 물질 명사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를 물질 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물질 명사라는데 우리는 사실 제 앞에도 지금 유리컵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잡는 게 아니라 컵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컵이라는 거는 사실 한 잔, 두 잔, 세 잔으로 셀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를 나타낼 때도 당연히 어디에 나타내야 돼요? 그쵸? 단위 명사, 조수사라는 부분에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수사라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수를 보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초록색 박스에다가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만약에 단위 명사를 뭐 얘를 표시하겠다. 그러면은 two cups of tea 또는 water, coffee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를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시를 이제 보게 된다면 two cup of tea 이런 식으로 쓰면 오답이 되더라. 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커피라든지 티라든지 월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단순 물질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s를 쓰는 게 아니다. 어디에다 써야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위 명사에다 써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게 되더라도 paper이나 advice는 변화가 없고요. pace of라고 해서 단위 명사에 어명사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질 명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어디에 수를 나타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출제 논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제 끝입니다. 물질명사 이게 끝이고요. 두 번째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예요. 아까 제가 물질명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지만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들, 그걸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추상명사라는 것은 동격절이라는 것에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로부터 수식을 받는 것은
대개 추상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명사가 수식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동격절의 수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해서 형용사라는 품사를 만들게 돼요. 이러한 부분의 일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만약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어에 명사를 쓰려면 지칭하는 주체와 동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지금 예문을 보시면은 since they are so obviously of great benef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of를 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benefit이란 명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려면 주어와 보어의 자리가 동격이 되어야 되더라. 그런데 지금 of가 빠지면 동격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누굴 넣어라? of를 넣어라. 만약 그 명사가 추상명사였다면. 그러면은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보다 하나의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를 빼고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이외에서 이제 기타 전치사가 또 추상명사를 만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번째 기타 전치사가 추상명사를 만나게 되면 그거는 단순 부사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논점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주는 정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은 우리가 명사의 대분류와 명사의 소분류를 마쳤습니다. 명사 대분류라고 했던 거는 이제 명사가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소분류 같은 경우는 보통 집합, 그리고 고유물질 추상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키워드 119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119로 한번 넘어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요. 바로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는 수일치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일치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6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만 보면은 좀 까다롭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 이거 자체가 외래어예요. 그래서 외래어를 우리나라로 표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래어 표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거는 외래어를 그러니까 외국의 다른 타국의 언어예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영어에 적용하면 타국의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 이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쓰지 않죠. 어떻게 써요? 텔레비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끝에 여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외래어 표기법 국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이제 타국의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영어에서 타국의 언어가 있나요? 라고 말하면 영어는 다양한 언어를 거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같은 이런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us, I, a, on, see, say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스토리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 스승님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박테리아와 이 박테리엄, 박테리아 이 개념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이 출제되면 거의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개념까지 막 섭렵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 시험적인 논점에서는 박테리엄이 박테리아로 바뀐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엄마, 그죠? 했을 때 엄마, 우리 아이가, 어스가 우리죠. 아이가 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 엄마, 우리 아이가 아야 했어요. 자, 이렇게라도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라? 어떻게 외운다? 엄마, 우리 아이가 아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리 온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는데 시스세스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됐잖아. 그지? 그래서 했을 때 이게 뭐다? 엄에서 아가 되는 관점이다. 자, 그 다음 우리 아이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라고 하면 이게 뭐다?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스라는 관점에서 아이로 바뀌고 아야 했어요가 뭐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외울 필요 있겠구나. 그래서 엄마 우리 아이가 아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리 온나 시스테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가 뭐가 나온다? 수일치가 나온다. 박테리아만 단수다 복수다? 단수입니다. 박테리아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박테리아가 단수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수 아닙니다. 복수 취급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명사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은요. 라틴계 단어의 일종이 이제 현대 영어까지 굳어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salmon, trout, carp, 송어, 잉어 이런 거 외우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시험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스피시스와 시리즈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이 명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라틴계 단어들이 이제 일종의 영어의 굳어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만 단수와 복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명사가 무슨 명사다. 단복수라는 걸 언급한다는 건 가산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단수라면 단수인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예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스피시스라고 쓰이지 않죠. 스피시스 나오고 그다음 시리즈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반대로 복수라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경우라면 스피시스와 시리즈를 쓰면 되고 복수인 경우라면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단어의 그 자체를 냅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크게 누가 나왔다? 스피시스와 시리즈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박테리아 이런 개념이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교재를 명사 파트를 보기 좀 귀찮아 하실 거거든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념적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예문을 보시면 species become better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명사는 가산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가산명사인 경우라면 어나 언을 한정사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단복수가 같다 할지라도 어나 언이 붙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auspicious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복수라면 그 자체를 냅두면 되겠죠.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단수와 복수로 착각하기 쉬운 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명사를 보면은 하나같이 s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수로 착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학문이나 국가나 질병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그 자체를 단수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학문명이 아닌 경우라면은 뭐 이제 경제 상태, 통계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 시험 기출에서는 이코노믹이랑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통계 자료 이렇게 두 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이코노믹과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경제학, 통계학 이 부분만이 한 번은 이제 시험에 나왔더라.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학문이나 국가나 질병은 뭐다? 단수 취급이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이아비티스, 당뇨병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홍역이라는 부분도 다음 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홍역까지는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로 착각하기 쉬운 명사이지만 사실보다 일반 보통 명사다. 단수 취급을 해야 되더라. 자, 네 번째는 상호 복수 명사인데요. 상호 복수 명사 같은 경우는 s가 모두 붙어 있죠. 다 두 개의 관점에서 엮일 때 쓰는 명사인데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거적인 표현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표시부터 하고 넘어갈 건데 시험에서는 역대까지 나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표를 전체 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이미 표기를 하고 있는 이 4개 정도 부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가 맥시멈이었어요. good, manner, custom, damage 이게 이제 맥시멈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나 분화명사 명사가 s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특히나 분화명사 같은 경우는요. 사형식에서 두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서 묻는 것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다소 있다.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두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굿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굿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달리는 누구를? 데미지를 써야 되죠.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손해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구를 쓰면 안 된다? 굿 다음에 s를 쓰거나 데미지 다음에 s를 쓰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분화명사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만 시험에 출제가 됐고 특히나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 자리를 묻는 걸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알면 좋겠죠. 좋은데 거기까지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오버한다면은 뭐 일단 물과 바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와 서류 같은 경우 이런 것보다는 여기까지 여기 5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명사는 그냥 교양용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23번째 명사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